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두 도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이야기입니다. 정시몬 작가님의 세계사 브런치에서 한 토막을 골라봤어요. 워낙 재미있게 또 문장도 매끄러워서 제가 그대로 쭉 읽어나가면서 생각나는 얘기들도 조금 섞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낭독해 드릴 거예요. 먼저 폴리스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리아드, 소설 일리아드의 호메로스 일리아드죠. 일리아드의 배경이 되었던 미케네 문명이 몰락한 뒤 수백 년간 혼란의 시기를 겪은 그리스 반도에서는 기원전 9세기, 8세기 무렵부터 곳곳에 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국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비코가 말한 인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리스어의 폴리스는 도시,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스인들은 어디에나 이 폴리스를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가령 페르시아의 수도 파르사프라를 페르세폴리스라고 불렀고 이는 문자 그대로 페르시아인들의 도시라는 뜻이다. 또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나폴리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로 성장한 도시이며 그 이름은 그리스어 네오, 새로운이라는 의미죠. 네오와 폴리스가 합쳐진 네오폴리스가 이탈리아식으로 바뀌어서 나폴리라는 이름이 된 것이다. 카르타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치면 신도시라는 보통 명사가 아예 고유명사가 된 경우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저마다 규모와 인구, 풍습, 정치체제 등이 제각각이었지만 적어도 구조상 두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도시 중심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라는 높은 구릉지대였다.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보통 도시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을 짓고 둘레 성벽을 쌓아 유사시에 군사적 요새의 기능을 하며 최후의 저항선이 되도록 했다. 물론 외적이 아크로폴리스 턱 밑까지 몰려올 즈음이면 이미 전쟁은 거의 대세가 기울었다고 봐야겠지만 그리스 폴리스들의 또 다른 공통분모는 아크로폴리스 아래 평지에 위치한 아고라였다. 아고라는 원래 시장, 마켓플레이스라는 뜻으로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업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각종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면서 여론을 형성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그리스인들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도시국가로 쪼개져 서로 경쟁하면서도 우리와 그리스 바깥 세계에 있는 그들을 구분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 우선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를 정점으로 하는 올림포스의 신성 가족을 믿는 공통의 신화와 종교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땅을 헬라스, 스스로를 헬라스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헬레네스라고 불렀다. 약간 놀랍게도 현대국가 그 그리스의 공식 국호 역시 실제로는 그리스가 아니라 헬레닉 공화국이다. 헬레닉 리퍼블릭이에요. 사실 그리스라는 명칭은 이오니아 해에 면한 그리스 남부의 그라이아라는 고대 도시의 주민을 뜻하던 그라이코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모든 그리스인들을 싸잡아 이렇게 부르면서 널리 퍼지게 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말에는 어찌 보면 로마의 식민지대를 받았던 굴욕의 역사가 담겨있는 셈이다.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헬라스라고 부른 반면 이방인들은 바르바로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 내부인 원주민들과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 바르바로이에서 야만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바바리안이 나온 것은 잘 알려져 있죠. 바르바로이는 원래 오리엔트에서 온 이방인들의 언어가 그리스인들에게 바르바르 하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아랍어를 들어보면 종종 어미가 아르르, 그르르, 바르르 하는 식으로 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요. 그렇다면 바르바로이 또한 그런 중동계 이국어 발음의 특징을 제대로 포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폴리스들의 공통점을 두 가지 짚어봤어요. 먼저 아크로폴리스라는 높은 구릉지대가 있다는 것, 또 아고라라는 그런 활발한 상거래와 토론이 이루어지던 시장이자 광장이던 그런 장소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올림픽과 신탁, 이 두 가지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끼리끼리만 공유했던 대형 이벤트가 바로 올림픽 제전이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기원전 776년부터 4년에 한 번씩 올림포스 산 아래의 도시 올림피아에 모여 각종 스포츠로 힘과 기량을 겨루는 제전을 개최했으며 이는 그리스가 로마의 속주가 된 후에도 한동안 이어졌다. 행사 장소로 올림피아가 선택된 이유는 그곳에 제우스를 모시는 대신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폴리스들은 저마다 수호신을 모시고 있었지만 제우스는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는 신 중의 신이라서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숭배되었던 것이다. 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 그리스의 올림픽 휴전이라는 정전협정이 발동되어 모든 분쟁이 중단되고 올림픽 제전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순례객과 선수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다. 고대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은 자유로운 남성 그리스 시민에게만 주어졌고 여성, 외국인, 노예 등은 자격이 없었다. 종목은 원래 달리기뿐이었으나 이후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복싱 등이 추가되었고 각 종목의 우승자는 관중의 환호 속에서 월계관을 받았다. 올림픽과 함께 고대 그리스인들만 공유하던 또 하나의 이벤트로는 델포이의 신탁이 있다. 국가 중대사의 결정을 앞두고 신의 뜻을 묻는 의식은 모든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 반도 남부의 작은 도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서 나오는 신탁이 매우 영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탁을 받으려고 그리스 전역에서 모여든 그 방문객들로 이 델포이 신전은 언제나 붐볐다고 한다. 올림픽 제전의 개최 역시 델포이 신탁의 뜻에 따른 것이었으며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자는 없다고 선언하여 소크라테스가 불멸의 철학자로 기억되는 길을 깔아준 것 역시 이곳 델포이의 신탁이었다. 이때 신탁, 즉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영매는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상상되세요? 영매는 경험 많고 나이 지긋한 현자가 아닌 어린 수처녀였다. 실제로는 이 처녀 영매가 비밀스러운 의식을 거쳐 받은 아폴론 신의 메시지를
신관들이 듣고 공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것은 영매가 신들린 상태가 되어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기에 이 말을 해석할 전문가들이 따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뭔가 신전 소속 직원들 모두에게 저마다 먹고 살 구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전에 설정해둔 각본인 듯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연출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델포이의 영매는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약발 좋은 신내림 상태에 도달했던 걸까요? 다른 도시들보다 이 델포이가 가장 유명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정말 아폴론 신이 직접 강림했다고 믿지 않는 다음에야 무언가 납득이 가는 설명이 있었겠죠. 신탁의 의식을 준비할 때 영매의 신내림을 돕기 위해 향 같은 물질을 태웠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들어서 델포이 신전 유적지 그 일대의 지질층에서 가벼운 기온에 유독가스 비슷한 물질이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어쩌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 유독가스가 더 강했을지도 모르죠. 그 유독가스 이런 것 때문에 그 델포이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정말 좀 그런 영험함이 느껴져요. 실제로 보고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신탁 가운데 하필 델포이의 신탁이 특히 약발이 있었다는 건 이 마약성 향불과 땅에서 올라온 유독가스의 시너지 효과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 작용으로 영매들이 강력한 신내림,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다른 신전들과는 또 다른 독특하고 창의적인 메시지들을 내놓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사이에 그리스 반도에서 번영했던 폴리스 가운데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외에도 테베, 코린토스, 로도스 등의 이름을 떨쳤지만 역시 이 시대 최고의 스타라면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꼽을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여러 폴리스 사이에서도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며 전국을 주도했던 실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테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들은 저마다 독특한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쟁, 정의, 지혜의 신인 아테나의 경우는 유독 흥미롭죠.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계보를 정리한 작품으로 유명한 시인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주신 제우스는 메티스라는 여신을 애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메티스에게서 나올 자식들이 제우스 자신보다 더욱 강력하고 현명해지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신통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제우스는 메티스를 손으로 붙잡아 자기 뱃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애인을 먹은 거예요. 이는 그녀가 자신의 천둥보다 더 강력한 무엇을 출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저 높은 곳에 앉아 천상에 거하는 우리의 신 제우스는 갑자기 그녀를 삼켜버린 것이다. 자식 잡아먹기가 특기였던 크로노스의 유전자를 받은 아들 제우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애인을 한 입에 삼켰다고 해도 어쩌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것도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집니다. 하지만 메티스는 곧 팔라스 아테나를 잉태했고 저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는 트리토강의 둑에서 자기 머리를 통해 아테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제우스의 머리를 뚫고 나온 거예요. 아테나라는 그 자식이요.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전쟁 무기를 갖춘 아테나를 낳게 된 겁니다. 메티스가 나왔다고 하면 그 여신의 자궁을 통해서 나왔을 텐데 메티스를 제우스가 먹어 삼켰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일단 메티스가 나왔겠죠.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기를 제우스가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열고 머리를 뚫고 아테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전신을 무장한 채 전쟁 무기로 무장을 한 채 제우스의 머리를 가르고 튀어나온 여성이 바로 아테나였다는 거죠. 무슨 아리나 광주리도 아니고 하필 아빠에게 잡아먹힌 엄마의 뱃속을 헤치고 나와서 다시 아빠의 두개골마저 뚫고 나온 그런 굉장한 여신이 바로 아테나였던 겁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이 엽기적 상상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바로 이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이름마저 따라진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사실 아테네는 다른 폴리스들에 비해 시작부터 지정학적인 이점이 여러 있었어요. 먼저 에게해에 바로 면에 있었기에 내륙에 위치한 다른 폴리스들보다 외래 문물의 접수가 빨랐고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영토 내 대규모 은광도 있었어요. 항상 주머니가 두둑했죠. 아테네가 그때까지 동서양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실험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물적 토대가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쩌면 역사상 최초의 은행과 같은 성격을 했던 것이 아테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에 이 당시에도 신전에 오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뭔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신에게 바칠 그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었고, 그 중에서는 그 은으로 된 그 은화가 많이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것을 보관할 곳이 필요했던 거죠. 신전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신탁을 받기 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는 그 기부금,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이 아테네가 이 도시국가들의 연맹을 만들어서 그 중에 좀 리딩하는 성격의 대표 도시로 성장을 하면서 다른 그 아테네의 보호를 원했던 그런 이웃 도시 국가들로부터도 일종의 세금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세금 그리고 공통의 군사비 그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 역시 은화가 필요했다고 하고요. 은화를 기부 체납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그것을 보관할 아주 큰 그런 일종의 은행과 같은 것이 생겨났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테네가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아테네는 초기에 왕정으로 출발했지만 기원전 8세기경 왕을 몰아내고 귀족들의 대표가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정을 실시했다. 이후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극심한 부침을 거듭했고요.
드라콘이 너무 엄격한 법률을 도입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샀는가 하면 솔론은 헌법을 제정했었죠. 그러다가 독재자 페이시스 트라토스와 그 아들들이 등장해서 참주정치를 자행하는 등 개혁과 반동이 엎치락뒤치락 뒹구는 우여곡절들을 겪습니다. 결국 페이시스 트라토스의 아들들이 권좌에서 쫓겨난 뒤 클레이스 테네스의 주도로 본격적인 민주주의가 시행되게 되고요. 도시의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투표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민회, 법률적 사안을 판단하는 법원이 세워졌으며 이 모든 기관에는 일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데모크라시는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에서 유래했고요. 이 말은 사람들, people을 뜻하는 데모스와 지배, 힘 등을 뜻하는 크라티아가 합쳐진, 물론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은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많이 달랐죠. 현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대표를 뽑아 정치를 이끌어가게 하는 대의 민주주의인데 비해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대규모 투표로, 직접 투표로 여러 정치 현안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주로 쓰였어요. 자격 제한도 많아서 여성, 외국인, 노예, 해방 노예 등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성 시민, 그 가운데서도 군복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할 능력이 있는 시민에게만 권리가 주어졌죠. 하지만 이런 한계에 한탄하기 이전에 이때가 무려 기원전 6세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미국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불과 1920년의 일입니다. 네,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테네 민주주의의 약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군 지휘관을 비롯한 정부의 요직은 명문가 출신들이 독점하면서 나눠먹는 경향이 강했죠. 또한 대중이 말빨 좋은 정치가에게 넘어가서 멍청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중호 정치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던 거죠. 실제로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당대에도 끊이지 않았고요. 그 비판의 선봉에 나선 이들 중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경멸은 제자 플라톤이 쓴 여러 저서에 잘 나타나 있기도 하죠.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뒤집으려는 시도 역시 줄기차게 있었고요. 기원전 411년에는 쿠데타가 일어나 400명의 귀족과 부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른바 400인 정권이라고 불리는 과두제가 등장했다가 곧 붕괴합니다. 기원전 404년에도 30명의 참주들이 민주정을 뒤엎고 과두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고요. 이를 30인 독재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아테네는 300여 년의 기간 동안 왕정, 귀족정,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에 이르는 그때까지 인간이 발명한 정치 제도란 제도는 모두 경험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테네의 다채로운 민주주의 실험이 이후 인류 역사의 진보를 위한 큰 자산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이것이 단순한 정치 제도의 실험만은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웅변술, 토론술도 발달하게 됐고요. 이런 분위기는 여러 걸출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을 배출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위대한 철학적 사유로 연결된 셈이죠. 네, 이렇게 아테네라는 도시의 신,
도시의 그 신화와 또 아테네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민주 정치, 아테네에서 실험됐던 다양한 민주 정치의 실험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아테네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폴리스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세기 중엽부터였다. 이렇게 된 것은 영국이 해군력을 중심으로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고대 해상 강국이던 아테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아테네가 영국 덕에 뜨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고대 그리스 역사의 적자 대접을 받은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였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보더라도 헬레네는 원래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왕비였고, 메넬라오스는 자기 형이자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과 함께 그리스 연합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오디세이에도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스파르타까지 갔다가 메넬라오스의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을 감탄하는 장면이 있다. 역사가들은 스파르타를 흔히 군국주의 국가 혹은 병영 국가라고 부르곤 하는데,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아테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맞설 동맹을 결성하던 무렵에 스파르타 국왕 아르키다모스 2세가 여러 폴리스의 대표들을 상대로 행한 연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연설 속에는 스파르타인들의 정체성 혹은 인생 철학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연설은 매우 유명한 연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좋은 군인이며 동시에 현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좋은 군인인 까닭은 자제력이 명예의 주된 요소이며 또 명예는 용기의 주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명한 까닭은 법률을 경멸할 만큼 많은 학식을 익히지도 않고 또 법률에 불복종할 만큼 자제력을 잃도록 교육받지도 않기 때문이며, 적군의 계책을 이론으로 공허하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실제 적을 공략할 때는 그만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 같은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도록 그렇게 양육되는 대신에, 적군의 작전이란 우리의 작전과 그리 다르지 않으며 우연의 장난은 잔계산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도록 배우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연설의 그 일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좋은 군인이며 동시에 현명하기도 합니다. 라는 자화자찬성의 문장은 스파르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스파르타인들의 자제력, 셀프 컨트롤에 있고요. 이 자제력은 법률에 복종하고 필요한 생각만 경제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스파르타의 교육을 통해서 익힌다는 거죠. 법률을 경멸할 만큼 많은 학식을 익히지도 않고 또 법률에 불복종할 만큼 자제력을 잃도록 교육받지도 않습니다. 라는 대목은 실로 의미심장하죠. 즉 스파르타 교육의 진수는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 것을 배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데 있다. 스파르타인들은 식사에도 과식이 있듯이 배움에도 과도한 배움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어디 식사나 배움에만 절제를 강조했을까요? 스파르타인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 과도하게 탐하는 것, 과도하게 욕망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절제라는 요소를 강조하고 그것이 또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지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전투력에 관한 분석 또한 눈에 띄는데요. 왜 스파르타인들은 싸움을 잘하는가? 아르키다모스에 따르면 적의 작전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며 머리만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그냥 싸우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투란 잔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몸으로 맞서 싸우는 것, 실제 몸으로 행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스파르타인들의 용맹함,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이 싸움에 임하는 그 멋진 자세를 영화 300을 통해 잘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잔인하죠. 제게는 영화 300이 너무나 잔인했던 그런 영화로 기억되는데 그 속에 분명히 그런 용맹함은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스파르타인들에게는 조롱이 아니라 칭찬으로 들렸을 것도 같은 생각마저 드는 그런 정도의 용맹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 전략과 병법의 귀재인 손자나 제갈공명도 만약에 스파르타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그 재능을 펼쳐볼 기회를 얻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시간, 이 머리 굴리는 시간들을 그들은 못 견뎌 했을 거거든요. 또 그런 전략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그런 문화로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손자 같은 인물이 전략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너무 복잡하기만 하다고 배척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연설에서 언급된 법률이란 기원전 8세기의 인물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입법과 리크루고스가 창시했다는 엄격한 스파르타 법률 체계를 가리키는데요. 리크루고스의 법률에는 스파르타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책상 물림을 경멸하고 절제와 복종, 규율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입시 교육 학원 이름이나 또 학원 광고하는 문구로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스파르타의 이 교육법 그리고 조기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엄청난 세월을 넘어오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원전 7, 8세기 후반기인 4세기, 기원전 4세기라 하더라도 세상에 2400년 전에 교육 방식이 2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 또 따라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 체계였다고 하면 우리 살아야 100년 좀 넘게 산다는데 인생이 참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 남들이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나 좋아하는 일, 내 멋에 취해서 살다가 가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스파르타의 교육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책상 물림을 경멸하고 절제와 복종, 규율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으로 유명했고요. 로마 시대의 역사가이자 전기작가인 플루타르코스가 고귀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생애라는 책에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웅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그런 책이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스파르타의 조기 교육을 잠깐 소개해 드려 볼게요. 어린이들은 7살이 되자마자 특정한 단체와 학급에 등록되었는데 그곳에서 모두 같은 체계와 규율 아래 살면서 함께 운동하고 놀았다. 이들 가운데 최고의 통솔력과 용기를 보인 아이가 조장이 되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에게 주목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가 가하는 형벌은 무엇이건 참을성 있게 견뎌야 했다. 따라서 교육의 전 과정이란 오직 자발적이고도 완전한 복종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었다. 읽기와 쓰기는 겨우 필요한 만큼만 장로들이 가르쳤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이들을 유능한 병졸로 만드는 것이었고 고통을 참고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자랄수록 규율은 그만큼 늘어났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맨발로 다니면서 대개는 발가벗고 노는데 익숙해졌다. 네, 이것이 스파르타 조기 교육의 실상이었어요. 7살 때부터 부모 품을 떠나 기숙사 같은 곳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오직 훌륭한 군인으로 자라나는 성장하는 거였죠. 심지어는 아이들을 굶긴 뒤 남의 집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훈련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흠씬 두들겨 맞더라도 절대 훔쳐먹었다는 자백을 하면 안 되었다고 해요. 붙잡힌 소년이 끝까지 잡아떼다가 실제로 맞아 죽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아마 포로가 되었을 경우 불리한 정보를 적에게 털어놓지 않도록 만드는 훈련이었겠죠. 여자아이의 경우에도 남자아이들과 같은 단체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남자처럼 행동하고 함께 운동하고 노는 것이 권장되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가 이렇게 아이들까지 닥달하는 병영 국가가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스파르타는 미케네 문명 직후에 그리스로 남하한 소수의 도리아인들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였거든요. 따라서 적은 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원래 살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과 규율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아리아족이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를 발명하고 20세기에 보어인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지독한 인종차별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과 다르지 않죠. 이 스파르타 역시 전 국민을 도리하게 호소는 스파르타 시민, 피정복민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노예 신분인 헬롯, 그리고 자유민이지만 시민권은 없는 페리오이코이로 나누는 엄격한 신분제를 실시하기도 했어요. 스파르타는 헬롯에게 모든 생산 노동을 맡겼고요. 시민권자들은 국정 운영과 군사 훈련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스파르타식 교육은 시민권자들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하는 것이 타당치가 않겠네요.
그 군사훈련 받는 것을 선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훈련이 좀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었겠죠. 지금의 우리 눈에는 세상에 저게 뭐야 싶은 그런 측면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겠군요. 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는 아테네와는 달리 일부 좁은 해안지대를 제외하고는 도시 전체가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도시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의 지형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느 방향에서 언제 침략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경계태세의 확립이 중요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다른, 어쩌면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그런 두 도시국가네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아테네에서도 뭔가 참 이건 아니지 싶은 점들이, 그런 이제 폐단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스파르타에도 폐단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폐단이 좀 심각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어느 나라를 택하실까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잠시 웃음이 나오네요. 스파르타인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게요. 그들의 화술은 또 그 화려한 언변을 자랑했던, 그리고 그 논리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던 아테네의 그 화술과는 또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는 그런 화법을 장려하고 장려받았어요.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치인과 소피스트들이 때로는 장황하고 화려하면서도 종 견강부회에 빠지는 변론수를 낳았다고 한다면, 스파르타의 군국주의와 단순한 생활 방식은 후대에 스파르타식 농담 혹은 스파르타식 어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화법을 낳았습니다. 라코닉은 스파르타의 옛 이름이자 별명인 라코니아의 형용사형이에요. 라코닉. 영어에서도 라코닉 조크라는 말이 간결한 농담이라는 의미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나 코미디언의 재치와 위트가 넘치는 원라이너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해요. 플루타르코스는 산문집 모랄리아에서 고대 스파르타인들의 간결한 명언을 다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감상해 보시죠. 먼저 스파르타의 전설적 입법자 리쿠르고스의 일화인데요. 어느 스파르타인이 리쿠르고스에게 스파르타에도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아테네처럼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자 리쿠르고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자네 집안에서 먼저 민주주의를 세워보게 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더 이상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하게 제압을 해버렸죠.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리면,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페르시아 장수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직접 와서 가져가라 라고 해요. 이 말은 그리스어 발음 그대로 몰론 라베라고 쓰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리스군의 모토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요. 테르모필레 전투에 앞서서 누군가가 페르시아의 수많은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면 아마 화살이 해를 가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또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늘에서 싸우게 될 것이니 이 안이 좋을소냐라고요. 흐하하, 입담이 여성들도 입담이라면 남자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스파르타 여성들은 남성처럼 남성성을 키우도록 길러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입담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스파르타의 여성들이 그녀들의 아들 혹은 남편이 전쟁에 나갈 때면 부디 몸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들고 오든지 그 위에 누워 오든지. 여기서 그것은 스파르타 전사들의 중요한 전투 장비인 방패였어요.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온다는 말은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고, 방패 위에 누워서 온다는 말은 시체가 되어 돌아온다는 의미였었죠. 그러니까 죽어서 오든 살아서 오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이나 남편한테. 이런 말을 아들이나 남편에게 태연히 하는 것을 쿨하다고 해야 할지 냉담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아들한테까지 이건 좀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가 하면 어느 외국 여성이 레오니다스의 아내 고르고 왕비에게 스파르타 여성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자들을 꽉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고르고 왕비는 이렇게 응수했어요. 우리가 스파르타 남자들을 낳아주기 때문이죠. 호호호, 와우. 그들이나 그녀들이나 정말 막상막하네요.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스파르타 화술의 종결편은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와 스파르타인들 사이의 대화예요. 한창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를 복속시키며 기세를 올리던 필리포스 2세는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보낸 사신과 스파르타인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대화체로 재구성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자, 필리포스 2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라코니아로 입성하면 스파르타를 초토화할 것이오. 스파르타인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만약 짠소 라고요. 기선을 잡으려는 적의 엄포를 적이 사용한 단어 하나 2% IF 2% 대받아친 것이 인상적이죠. 만약이잖소. 그 때문인지 몰라도 필리포스 2세는 결국 스파르타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 소개한 그 아르키다모스의 연설은 스파르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말이 길었죠. 그 문장 굉장히 멋있었지만 스파르타인들이 교육받은 그런 어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만약 리크루고스가 들었다면 구강식이나 되어가지고 말이 너무 많다고 나무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르키다모스의 경우에는 숙적 아테네에 맞서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규합하는 거사를 성공시키려다 보니 말을 좀 길게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느 나라도 이 스파르타의 편에 서서 스파르타와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테네에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려다 보니 그 설득의 달인들은 사실 아테네에 다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의 짧은 화법, 몇 개 안 되는 그런 단어로 적의 허점을 찌르거나 그 촌철살인의 대사를 던져야 하는 이런 화법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해서 이 연합군에 합류하도록 설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아테네 쪽 사람이 와서 또 그 현란한 장강설로 설득을 하면 다시 또 전쟁에 스파르타의 전선에 같이 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다시 선회할 수 있을 확률도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르키다무스의 진정성이 결국은 이겨서 스파르타가 그런 연합 군대 같은 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고, 더 부강했던 아테나와의 전투에서 결국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잠깐이나마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살펴본 느낌이 어떠세요? 만약 독자 여러분이 지금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중 어느 도시로 귀화하고 싶은가 정해야 한다면, 또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 한쪽을 택할 수만 있는 상황이라면 병영 국가 스파르타의 질서와 안정을 택하실 건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중후 정치를 오락가락한 그런 아테네의 혼란을 택하실런지.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둘 사이에 어느쯤에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스파르타하고는 이미 거리가 많이 와 있는 것 같고요. 아테네 쪽에 좀 가깝지 않은가. 중후 정치와도 가깝고 물론 그 예전에 직접 민주주의 방식도 우리랑 맞진 않지만, 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후 정치에 좀 빠져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런저런 제도 변혁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한 걸음씩 진일보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는 아테네에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파르타식 교육 방법은 생각만 해도 좀 숨이 막히고, 그리고 그 사회에 전제되어 있는 계급이랄지 신분제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체제 자체도 지금의 우리들에게 매우 시대에 역행하는 그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그런 후진적인 체제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저런 그 2400년 전, 500년 전에 그런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놀라고, 이런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에 고개가 깊이 숙여지는 그런 두 도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어요. 이런저런 잊고 있던 생각들 잠시 하시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또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시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미셸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셨길, 그리고 또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